3월 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어제 넥슨의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 메이플 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관련 이용자들이 가장 원하는 옵션이 나오지 않도록 설정해놓고 정작 이런 사실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기망해 왔다는 단독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넥슨이 오늘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총대를 맨 사람들, 약칭 인벤 총대진의 입장문을 보내왔는데 5분도 안 돼 입장문 문구를 번복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왕성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법률방송은 어제 넥슨이 메이플 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관련 이용자들이 가장 원하는 옵션이 연속해서 나오지 않게 확률을 원천 봉쇄하고 이런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사실상 소비자들을 기망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로또로 치면 1등 당첨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숨기고 이용자들에게 로또를 계속 팔아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관련 넥슨은 오늘 오후 인벤 총대진에 법률방송 보도 내용을 인정하는 입장문을 보내며 관련 커뮤니티에 해당 입장문을 게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넥슨 측은 입장문에서 먼저 잠재 능력 옵션은 기획 단계부터 이용자들의 선택과 게임 플레이 성향에 따라 여러 옵션들을 조합할 수 있도록 적용된 시스템으로 그 가치는 이용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넥슨은 그러면서 일부 옵션의 경우 한 가지로만 설정할 수 없게 제한한 사유는 게임 밸런스 유지를 위해 설정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용자들이 원하는 특정 옵션이 나올 확률을 차단해 왔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넥슨은 이에 사전 설명이 부족했던 점을 사과드린다며 이런 문제들을 인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다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총대진 측은 사전 설명이 부족했던 점은 사과를 드린다고 사과를 하긴 했지만 앞뒤에 주렁주렁 다른 말이 달린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면피성 사과에 불과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로 받았던 답변이 이제 커뮤니티에 올라갔을 때 우선 그 자체만으로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들. 우선은 그것 자체가 애초에 변명이었고 밸런스를 위해서 하지 않았다라고 말은 했지만 결국에 유저들은 속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그 부분에도 화가 났는데 메이플 스토리 이용자들을 더 어이없고 화나게 한 건 넥슨 요청에 따라 해당 입장문을 관련 커뮤니티에 올린 지 5분도 안 돼 넥슨 측에서 첫 번째 입장문을 수정한 2차 수정문을 보내와 다시 올려줄 것을 요청한 겁니다. 두 번째 입장문의 마지막 문구는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하는 것으로 말씀드렸던 만큼 향후에는 유사한 문제가 없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로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입장문에 있던 사전 설명이 부족했던 점은 사과를 드린다는 사과 문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다짐 문구로 바뀐 겁니다. 1차 입장문에 대해 그동안 이용자들을 호구로 보고 속여왔다는 이용자들의 맹비난과 성토가 쇄도하자 5분도 안 돼 무슨 이유에선지 그나마 면피성 사과 표현마저 빼버렸고 이에 이용자들의 넥슨을 향한 성토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넥슨 측에서 이용자들이 사기 등 혐의로 집단 소송이라도 제기해올까봐 사과 문구를 뺀 것 아니냐는 격앙된 반응입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게 제대로 된 잘못 인정과 사과가 항상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항상 그런 게 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는.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선 최정우 회장 등 포스코 임원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장한지 기자와 자세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장 기자, 기자회견 누가 개최한 건가요? 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주노총 금속노조입니다. 네. 최정우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을 네.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했다는 게 이제 오늘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민변 등에 따르면 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3월 12일 네. 전중선 부사장이 포스코 천주를 매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네. 이튿날인 3월 13일에는 네. 임승규 재무실장이 네. 300주를 매입을 했습니다. 네. 3월 17일에는 최정우 회장도 615주를 매입을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난해 3월 12일부터 3월 27일 사이에 네. 포스코 임원 64명이 연이어서 네. 포스코 주식 19,209주를 매입했다는 겁니다. 네. 당시 주당 17만 원 기준으로 약 32억 원어치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단순 계산을 하면 한 사람당 평균 5천만 원 정도의 자사주를 매입한 겁니다. 임원들이 자기 회사 주식을 매입한 게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근데?
네, 문제는 임원들이 집단 주식 매입이 마무리된 시점 이후에 네. 이제 지난해 4월 10일 포스코 이사회에서는 네. 2020년 4월 13일부터 네. 2021년 4월 12일까지 1년간 네. 1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의결을 했습니다. 네. 1조 원 규모의 자사주는 포스코의 2019년도 순이익과 맞먹는 수치인데요. 네. 이제 포스코 시가총액 15조 5천억 원의 6.44%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라는 게 민변 등의 설명입니다. 네. 매수 계획이 발표된 당일 네. 포스코 주가가 13,500원 상승하는 등 네. 포스코의 1조 원대 자사주 매입 결정에 시장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네. 이런 일에 대해서 민변은 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관련 법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자본시장법에 관련 내용 개념이 네. 있는데요. 제 174조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를 규정했습니다. 네. 이제 1항에서 미공개 중요정보에 대해서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서 네. 주식을 사고 파는 등의 행위는 당연히 금지가 되고 있는 건데요. 네. 포스코의 1조 원 규모 자사주 취득 결정은 네. 포스코 시총의 약 6%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이니만큼 네. 당연히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가 명백하다는 것이 민변 등의 주장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네. 피고발인들은 포스코가 주인 없는 회사임을 악용해서 자사주 매입을 앞두고 개인적인 사익을 실현했다는 점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뭐 그렇더라도 포스코 회장이나 임원쯤 되는 사람들이 뭐 정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득을 볼 의도였다면은 뭐 5천만 원 이 정도씩만 했겠냐. 그리고 거꾸로 60명 넘는 임원들이 그렇게 티나게 뭐 집단적으로 자사주익을 매입했겠냐. 이런 반론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사실 이 부분이 핵심일 수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연 민변 등은 네. 경영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포스코 이사회가 의결한 1조 원대 이제 자사주 매입이 완료가 되면 네. 자사주 물량은 현재 전체 발행 주식의 8.1%에서 네. 12에서 13%까지 상승하기 때문에 네. 이제 일대주주인 국민연금 지분과 맞먹는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따라서 코로나로 포스카 주가가 하락한 틈을 타서 네. 1조 원대 대규모 자사주 추가 확보로 내부 지분을 높여서 해당 경영진들이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할 의도가 보인다고 민변 등은 설명했습니다. 네. 최종호 회장 등 임원들의 자사 주식 매입은 네. 이 과정에 어떻게 보면 숟가락을 얹어서 네. 회사 내부 지분율 상승을 장려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냐는 의심입니다. 네. 경영권 관련해서 뭐 곧 포스코 주총이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에 네.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정기주총이 열리는데요. 네. 최종호 회장의 연임안건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네. 최 회장은 재임 기간에 잇따랐던 사업장 내 근로자 사망 사건 관련해서 네. 노동계와 시민사회 단체, 정치권 일부 등에서도 네. 이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포스코의 폭발, 화재 사망 사고, 추락사 등 산재 사례가 언급이 되면서 네. 최 회장의 산업재해 방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는 네.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네. 최 회장 연임에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이제 최 회장 연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네. 내부 정보 이용 거래에 대한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이제 촉구했습니다. 네. 뭐 오늘 고발에 대해서 포스코 입장은 나온 게 있나요? 네, 포스코 측은 법률방송에 보내온 입장문을 통해서 네. 당시 임원들의 주식 매입 시점에 자사주 매입 관련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다. 네. 당연히 해당 정보를 전달받은 바도 없다. 임원들의 주식 매입은 책임 경영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기 위한 자발적인 결정이라고 적극 해명했습니다. 네. 포스코는 또 당시 자사주 매입 결정은 과도한 주가 급락에 따라서 4월 10일 긴급하게 임시 이사회에 부의되어서 네. 최종 결정된 사안이라며 당사 임원들은 당시 매입한 주식을 현재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포스코 측은 그러면서 민변 등 일부 단체의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 고발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혀와서 불편한 네. 심기를 여과 없이 내비쳤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포스코 주총에서 어떤 결정이 나는지부터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21세기 이후 인류는 아마도 코로나 전과 후로 나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말 그대로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뿌리에서부터 흔들고 바꾸어 놓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 일상이 법이라는 책을 기획하고 공동 집필한 법무법인 자우
이희관 변호사를 만나 관련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책과 사람들 신세아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좌우 사무실에서 만난 이희관 변호사는 코로나19의 습격을 우주에서 유성이 날아온 듯한 느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주로부터 유성이 날아온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딱 그 코로나를 처음 맞이했을 때요. 아, 이게 속수무책이구나. 문득 그러다 이제 주변을 살펴보았더니 우리 사회 공동체가 그래도 되게 현명하고 발빠르게 거기에 대처하고 있더라고요. 코로나와 관련한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도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법조인으로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의무감 같은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법연수원 동기 8명이 의기투합해 지난해 7월 펴낸 책이 코로나 시대 일상이 법입니다. 처음 해보는 온라인 수업. 그래도 재판은 진행되어야 되니 처음 해보는 화상재판. 그래도 우리 회사는 경제는 돌아가야 되니 처음 해보는 재택근무. 이런 모든 것들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현실을 분석하고 법제도나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는 책은 크게 3단락, 11개의 소주제로 구성됐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화두로 선거제도 같은 정치 문제에서부터 뉴노멀 재택근무나 상가임대차 관계 같은 경제 문제, 코로나 시대와 사회보장 같은 사회 문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송제도 같은 법률 문제에 이르기까지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를 압축적으로 망라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소주제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전인미답의 길에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각 주제의 내용과 더불어 책 전체의 행간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건 딱 2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 두려움의 극복, 이를 통한 경험의 선정.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인미답은 한 발을 내딛는다는 참 어려움은 있죠. 왜냐하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나름의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눈 온 날 아무도 밟지 않은 그 눈을 밟아나가는 11편의 소주제 가운데 이희관 변호사는 온라인 시대의 학교폭력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코로나 시대, 학교폭력은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 어떻게 보면 시공간을 초월해 어디에나 편재한다는 것이 이희관 변호사의 진단입니다. 온라인 수업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등교하지 않아도 그 학교에 다니는 거고 수업을 듣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제도는 등교 출석을 전제로 해서 모든 것이 규율이 이희관 변호사가 온라인 시대의 학교폭력 주제에 등교 수업 시대의 학교폭력 예방제도는 여전히 유효한가라고 물음표를 찍은 다소 도전적인 부제를 붙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 패러다임의 변화는 학교 현장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희관 변호사의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의식과 지적은 사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닙니다. 이희관 변호사는 전국 시도교육청 재직변호사 협의체 초대 회장 등을 지냈고 학교폭력을 주제로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 출강 경력까지 있는 학교폭력 전문가입니다. 그런 이희관 변호사의 눈에 최근 큰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 운동부 폭력은 학교폭력과는 또 다른 대안을 찾아 풀어야 하는 또 하나의 숙제 같은 것입니다. 기존의 학교 폭력은 폭력에서만 벗어나게 해주면 거의 대부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운동부는 운동 자체가 그 아이의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폭력에서 그 친구를 갖다가 벗어나게 해주면 동시에 운동에서도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장래의 문제에 더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그렇듯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면 해결책은 어떻게든 찾을 수 있다고 이희관 변호사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학교 폭력은 학교 폭력의 문제로만 접근하면 되는데 운동부 폭력은 학교 폭력 플러스 우리 학원 스포츠계 어떤 스포츠계의 어떤 관행과 어떤 절차가 2개가 같이 엮여 있는 그런 접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가 좀 시간을 거기서 좀 풀어야 될 것.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정말 더 힘들어지고 누구는 오히려 더 덕을 보는 것 같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여러 분야와 주제에 대해 지향하고 가야 할 바에 대해 열반을 토하던 이희관 변호사는 코로나 시대의 문제는 결국 불평등과 형평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나 어떤 감염병 지침 등의 조치가 완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커피숍과 식당처럼 어느 경우는 되고 어느 경우는 안 되는 어떤 그런 결과의 차이가 나타나거든요. 그 결과의 차이가 금지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형평의 문제로 다가오는 거죠.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네. 심화되는 불평등 문제 해소야말로 코로나 시대 우리 사회가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화두이고 우리는 지금 그 경험치를 축적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이관 변호사는 말합니다. 아직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의 경험은 다 처음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발등에 불 끄기도 바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경험이 축적이 되면 경험을 통해서 큰 틀에서 보면 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차별적인 처우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불만들이나 이런 것들이 인터뷰 말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법률가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무엇이어야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이관 변호사는 맞선 얘기를 하며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는 계량화를 넘어서는 어떤 지점에 법률가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을 것이라며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맞선에서도 그 사람의 성격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건 계량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만나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법조직역에서도 또 어떤 많은 법률 현안에 있어서 그게 무척 중요한 부분이지만 계량할 수 없는, 즉 다시 말하면 우리 법률 전문가들의 머리와 손을 통해서만 가능한 부분, 그 부분이 이제 법조직역에 또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 13명의 자택과 경남 진주 LH 본사, LH 과천의왕 사업본부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근로자가 해고 사유를 알았다 하더라도 회사가 해고 통지서에 해고 사유를 쓰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생후 2주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에 대해 검찰이 아버지는 살인죄, 20대 친모는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경찰과 주민이 힘을 모아 빌라 3층에서 떨어진 평소 환청을 앓고 있는 60대 여성을 이불로 받아내 생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3월 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